한여름에 짙푸른 팽나무 숲. 이 숲도 생명의 질서가 지배한다. 오래된 팽나무 그루터기. 그럼 여기 어딘가 이제 번데기에 집을 짓거나 여기 하나 들어있네, 이제 애벌레. 여기 애벌레 큰 놈이 들어있거든요. 삭정이가 되어가는 그루터기 속에서 뜻밖의 생명체가 발견된다. 아까처럼 죽은 게 또 나타나거든, 그죠? 드셔보시죠. 예, 마지막에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고 번데기. 미처 날아오르지 못한 죽은 비단벌레 한 마리. 그러나 그 날갯빛만은 영롱하기 그지없다. 죽어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 비단벌레. 신라인들은 바로 이 신비한 천년빛에 불사의 꿈을 담았던 것이다. 천년왕국 신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 박물관의 심장인 지하수장고는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곳이다. 몇 겹의 육중한 철문을 거쳐야 하는 지하 수장고, 가장 깊숙한 곳. 길게 놔야지 안전하게. 두터운 천으로 둘러싸인 유물 한 점이 조심스레 운반된다. 아직 단 한 번도 일반인에 공개된 적이 없는 유물. 최대한 빛을 차단해야 하는 특별한 유물이다. 희미한 불빛 아래 유물은 특수 용액에 담겨진 채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잠깐만 위에 좀 건져낼게. 유물에서는 지금도 파편이 떨어져 나오고 있다. 녹색과 붉은 빛을 띠는 파편. 그것은 고대 신라의 유물 조각이었다. 보시는 유물은 비단벌레의 날개로서 30년 전에 발굴되어진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마구에 사용된 날개로서 대략적으로 1600년 전의 날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말을 꾸미던 마구, 즉 말가춤 유물에서 나온 비단벌레 날개. 말가춤과 이 날개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경주 대릉원의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두 무덤이 붙어있는 독특한 형태의 이 옛 무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분이다. 황남대총은 지난 1973년 발굴됐다. 3년여에 걸친 발굴로 무려 5만 7천여 점의 유물이 수습됐다. 사상 최대의 발굴이었다. 목관 내의 유물 실측을 마친 1975년 7월 19일 금으로 만든 목걸이를 시작으로 목관 내 유물을 드러냈다. 주곽 동편 자갈단 위에서는 금박이 나무 파편과 비단벌레로 아름답게 장식된 장식 파편이 발견됐다. 황남대총 유물 중에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끈 것은 비단벌레 날개였다. (1500년) 세월에도 제빛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비단벌레 날개. 그것은 말 한 장 뒷가리개를 장식하고 있었다. 반월형의 말 한 장 뒷가리개에 수천 개의 날개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금동으로 된 투조, 용에서 변해왔던 그 모양이지만 투조된 그 밑에 바닥에 비단벌레 그 경지라고 이제 딱딱한 그 껍질이 이제 날개죠. 날개 이거를 쫙 깔아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빛을 내도록 만들어서 마구 일식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죠. 이 유물에 대한 그 제작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맨 바닥층에는 백화수피를 촘촘히 깔고 그 위에 수천 마리의 그 비단벌레 날개를 약간 겹치는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하고 그리고 맨 위층에는 화려한 금동판, 금색이 나는 거겠죠. 금동판을 용복문 투조 문형으로 투조를 해서 그 위에 놓고 마무리한 신라시대 최고의 공예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천 개의 비단벌레 날개 위에 금동 투조 문양을 얹은 말한장 뒷가리에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른 말꾸미개 장식과 더불어 신라 최고의 공예품이었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왜 말꾸미개에 비단벌레 날개와 금동 문양을 사용했을까? 이 연복문 투조 문양 같은 경우에 최고의 권력장만 쓰는 장식 문양이고 절대적인 신분을 표현하는 문양으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는 비단벌레 날개를 쓴 자체가 장식성을 뛰어넘어서 이 장식의 위상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비단벌레 역시 그 타 곤충과는 달리 어떠한 그 구분되는 신분을 표출하는 벌레라고 볼 수가 있죠. 신라인들은 비단벌레 날개를 이용 수많은 말꾸미개를 만들었다. 비단벌레 날개가 가진 그 독특한 빛깔에 주목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비단벌레는 어떤 곤충일까? 일본에서는 옥충, 서양에서는 듀얼비틀즈, 즉 보석벌레로 불리는 비단벌레는 비교적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비롯 인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일본과 한반도 남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비단벌레 분포 지역이 한반도보다 넓은 일본은 비단벌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하마마스 의과대학은 일본에서 가장 오랜 의과대학이다. 이 대학의 곤충 생물학부, 하리야마 교수는 오랫동안 비단벌레 날개 색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비단벌레 날개 구조. この羽自身はだいたい550ナノメーターって緑の、ご覧になってそのままの色なんですけれども、非常にこう半地幅って言っていいのか通じるかどう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ピュアな色をしてるんですね。でその自然の中にある例えば葉っぱなんかも同じ緑色なんですけれども、いろいろな色が混じっている色合い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でその中でそのタマムシ自身はそのきれいなこの色を作り出して、それをどうやって利用してい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知りたかったわけですね。 연구소 건물 옥상. 연구진은 재미있는 실험을 보여주었다. 연구소 건물 옆에 조성되어 있는 팽나무 숲.
팽나무 숲에는 자연 상태의 비단벌레가 서식하고 있다. 비단벌레들은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햇빛이 가장 강할 때 활동을 하는 것이다. 수컷은 활발하게 날아다니는 반면 암컷은 주로 팽나무 잎에 붙어 있다. 연구진은 긴 막대기에 다양한 비단벌레 날개를 끼웠다. でまずはすごくシンプルなモデルなんですけれども、実際のに、オスの羽であるとか、それからメスの羽であるとか、あるいはここにストライプを消したようなモデルであるとかから似たようなこのキラキラとしたものを作ったモデルなんかを使って、でどれにそのオスがですね誘引され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調べようとしてるわけです。 팽나무 숲에 가짜 날개를 들이댔다. 수컷에 대한 유인 실험인 것이다. 반응이 왔다. 날개에 반응을 보인 것은 수컷. 수컷들은 암컷의 날개 빛에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단벌레의 날개는 겉날개와 속날개로 이루어져 있다. 딱딱한 암컷의 겉날개 반사빛이 수컷을 부르는 것이다. 비단벌레는 다른 곤충과 달리 수직으로 난다. 또한 나무 꼭대기에 주로 서식하는데 이는 반짝이는 날갯빛을 햇빛에 반사 강조함으로써 천적인 새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전략이다. 다른 갑충류에 비해 딱딱한 비단벌레의 겉날개, 이는 강한 금속성을 갖고 있다. 또한 빛의 방향에 따라 날개 자체의 빛깔이 다양하게 반사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これタマムシです。タマムシの場合はさっきのは5層だったんですけども、これは1、白黒白で数えますから123456789と11121314151617その場所によって少しずつ違いますけれど、先ほどのハムシという生き物よりもより多くの相乗構造を持っていまして、そのより多くの相乗構造を持っているっていうのはより光を反射しやすい、よりピカピカ見えるということがタマムシの秘密ですね。 순광이냐 역광이냐에 따라 다른 빛을 내는 비단벌레 날개. 날개를 비롯 비단벌레 몸통은 구리, 철, 마그네슘 등 금속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느낌뿐만 아니라 색깔 자체도 강한 금속성을 띠고 있다. 짙푸른 숲 위를 반짝이는 빛을 내며 수직으로 날아다니는 비단벌레. 빛의 방향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빛깔. 이 신비로운 자태와 빛깔에 고대인들은 매료됐고 이를 그들의 생활 공간으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비단벌레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그 역사가 길다.これは日本政府の上野の科学博物館ですね。博物館中府っていうのがあって、それタマムシの絵を専門の 문화곤충학자인 고니시 마사야스 씨. 그는 비단벌레에 대한 고문헌을 통해 비단벌레와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해 오고 있다. 専門の絵描きが描いたらさすがにね、これは出てる。で、それをまず本草項目に 비단벌레에 대한 일본의 본격적인 기록은 에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단벌레의 종류와 그 특성뿐만 아니라 그것의 이용에 대해서도 매우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でそれで中国の古い600年代の本にもこれを身につけてると非常に男女の仲がうまくいくとかいうことが書かれていて、それが中国から日本に渡って日本の江戸時代の本にもそういった玉虫を身につけてると非常に愛し合うようになるとか、あるいはタンスの中に入れておくと着物が増えるとかいうんで、女性が主におしろいのを入れた小さな箱の中に入れたりなんかしてですね、身につけてた。 본초 강목에는 비단벌레의 특별한 용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비단벌레를 미약으로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중세 기록인 외막삼재 도해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역시 부녀자들이 미약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단벌레에는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까? 전문기관에 비단벌레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에는 일본에서 입수한 비단벌레가 사용됐다. 혈관 확장 성분인 산화질소의 함유량을 알아보기로 했다. 분쇄한 비단벌레를 메탄올에 넣은 다음 일주일 후 반액상 상태의 비단벌레를 분석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가운데 주황색의 SNP라는 물질은 혈관을 활성화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비단벌레에도 이 기준 물질에 버금가는 혈관 확장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단벌레에는 천연 혈관 확장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보통 칸다리치는 다량으로 썼을 때는 독을 상당히 인체 내에 약간의 해를 일으킬 수 있지만 소량일 때는 체음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비단벌레의 알코올 추출물을 가지고 부분 정제를 해서 그 분자량을 확인한 결과 칸다리친의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단벌레는 체음작용을 가지는 칸다리친 성분을 가짐으로써 약효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혈관 확장제인 칸다리진이 함유된 비단벌레. 고대인들도 이것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 고문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라인들은 영롱한 날갯빛뿐만 아니라 영험한 힘을 나타내는 비단벌레 날개를 이용 최고 권력자가 사용하는 화려한 말가춤 유물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비단벌레 장식 말가춤이 그 존재를 드러낸 것은 언제일까? 지금은 봉분조차 없어진 금관총. 금관총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손으로 발굴됐다. (1921년) 발굴 이후 발간된 금관총 발굴 보고서. 수습된 유물 중에는 말 한 장에 달렸던 발걸이가 있다. 얼핏 보기엔 평범한 발걸이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검게 흑화된 비단벌레 날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금관총의 이 옥충유물 발견은 등재 한 쌍이 나왔기 때문에 또 빛도 이렇게 영롱한 빛이 안 나고 그래서 그랬는지 금방 잊혀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이제 황남대충 북부에서 옥충유물 나올 때까지는 옥충을 이런 장식에 사용하는 이런 공예 미술은 일본에만 있는 거다. 그렇게들 알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금관총에서 비단벌레 날개 장식 유물이 출토됐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범용사의 옥충 주자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었다.
사면에 불화가 새겨진 이 타평식의 유물은 그 안에 불상을 모셨던 불함이다. 섬세한 불화를 화려한 금동 투조 문양이 둘러싸고 있다. 그런데 옥충주자의 기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동 투조 문양 아래 비단벌레 날개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인 고고학자 하마다 코사쿠, 그는 신라 금관총 발굴의 책임자였다. 그는 옥충주자와 금관총에서 나온 발걸이 유물의 비단벌레 장식에 주목했다. 처음 가진 의문은 신라와 일본의 비단벌레가 같은 종류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그는 당시 교토 제국대학 곤충학자 야마다 야스지로에게 비단벌레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신라와 일본의 비단벌레는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장식 기법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왔다. 즉 일본의 옥충주자와 신라 금관총의 발걸이 장식 기법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 기법의 기원과 관련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다. それに文様を透かすということはこうタガネで彫ってですね、でその透かししたところに玉虫の羽を伏せるというやり方でしょう。でこれは現実に5、6世紀のものが朝鮮半島にあるわけですから、だからもうそれの影響下に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ですよね。だからやっぱり高度な技法っていうものはほとんど朝鮮半島から入ってきてると思います、その頃はね。 장식 기법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으로 밝혀진 이후 다음 논란은 비단벌레의 원산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었다. 한국인 학자 조복성의 비단벌레에 대한 보고서. 1941년의 이 보고서에는 비단벌레의 존재에 대한 일본인 학자의 주장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즉 일본인 곤충학자 야마다 야스지로는 한반도에는 비단벌레가 서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야마다 야스지로가 10년에 걸쳐 직접 3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지만 단 한 마리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복성 역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수원을 비롯 전남 화순 지역 등에서 모두 4마리가 채집된 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비단벌레 원산지에 대한 논란 속에서 당시 학계는 신라의 비단벌레 장식에는 일본에서 들여온 수입품이 사용됐을 거라고 추론했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인 학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과연 비단벌레가 서식하고 있는 것일까? 전남의 어느 사찰 앞 팽나무. 곤충 전문가와 함께 비단벌레를 찾아 나섰다. 중간에 옛날에 보니까 불을 조금 찔러 태웠던 흔적도 남아있고 보면 이렇게 푸석푸석하게 완전히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대한표본연구소의 백유연 소장. 이렇게 착착 쌓아놓고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예요. 나무 곳곳에서 곤충들의 흔적이 발견됐다. 속에는 애벌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른 그러나 비단벌레는 발견되지 않았다. 비단벌레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인데도 팽나무 숲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비단벌레 집단 서식지는 아직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다. 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오래전 베어진 팽나무 그루터기. 썩어들기 시작하는 그루터기는 또 다른 생명 공간이었다.
인기척에 놀란 사슴벌레가 황급히 은신처를 찾는다. 애벌레의 존재는 이 그루터기의 역할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시큰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는 비단벌레 유충이 다니면서 먹었던 마지막 톱밥 자국이에요. 그럼 여기 어딘가 이제 번데기에 집을 짓거나. 그리고 마침내 제작진은 오래된 팽나무 그루터기 속에서 그토록 찾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죽은 비단벌레였다. 균이라 해가지고. 그럼 이 녀석은 이제 우화를 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먼저 탈출할 구멍을 거의 다 만들어 놔놓고 마지막 거기서 번데기가 된 다음에 성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번데기 자기가 우화 구멍을 만들어 둔데 돌이 얹혔다거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에 의해서 밟혔다거나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얘는 중간에서 우화를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압사가 된 것 같아요. 죽은 상태로 발견됐지만 비단벌레 특유의 날개빛은 전혀 빛바래지 않았다. 죽은 비단벌레가 있다는 것은 집단 서식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바닷가 팽나무 숲. 비단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숲에는 팽나무 고목까지 있어 이들의 산란 환경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이 목격됐다. 팽나무의 가장 높은 곳을 날며 수직 비행의 특성을 보여주는 곤충 비단벌레가 확실해 보였다. 장비를 이용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기로 했다. 팽나무 나뭇잎 위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그 비단벌레가 확실했다. 오후 3시 무렵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비단벌레. 이 숲에서는 약 6마리의 개체가 확인됐다. 이렇게 여러 개체가 한꺼번에 목격된 것은 최초의 일이다. 짝짓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년에서 5년간) 애벌레로 지낸 비단벌레는 성충이 된 후 8월경 산란을 하고는 그 일생을 마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충으로 사는 기간은 고작 3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비단벌레의 서식 확인은 신라의 비단벌레 장식과 관련 매우 의미가 있다. だから最近玉虫が増えてきてる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あまり枯れた木をすぐ切ったりしなくなったからではないかと。ただ日本と比べると非常に韓国の玉虫のその生息するところの範囲は狭いんですね。ただ時間をかければ集まる虫なんです。腐らないし。だから少しずつ集めておいて王様の役に使う。昔はそういう考え方があったはずです。 조금씩 모아서 이용했을 거란 흥미로운 주장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라 장식에 한반도의 비단벌레만 사용됐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신라의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가을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사이에 해양 문물 교류전이 열렸다. 조개를 이용한 고대 각종 장식품들이 전시됐다. 이들은 모두 일본의 남부 오키나와 섬의 조개를 이용한 장식품들이다. 각종 금동대, 금동교구들이 오키나와 특산 조개와 결합된 유물들. 지금은 빛이 발해 그 원형을 제대로 알기 어렵지만 이들은 모두 경주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금동과 결합된 조개 역시 그 원형을 알기 어렵다. 그런데 전시회장 한켠엔 그 원형을 알 수 있는 조개가 있다. 소용돌이 무늬가 뚜렷한 오키나와 특산 이모가이 조개. 나선형 무늬는 부활을 상징한다 하여 일본에서는 고대로부터 매우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 주로 이제 경주 쪽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말띠 꾸미개 어떤 권력층의 말띠 꾸미개를 보면은 금동이나 유리 같은 굉장히 고급적인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급적인 소재로서 또 하나의 소재로서 또 이모가이 운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이모가이 운주의 윗부분 소용돌이 문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을 이제 잘라서 그것을 이제 금동재 대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을 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다시 이제 일본 본토에 영향을 주어서 기원 한 6, 7세기 경에 또 일본 고분의 어떤 권력자층의 무덤에서 또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라의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 다시 또 영향을 준 거죠, 일본 본토에. 이모가이 조개의 소용돌이 문양은 금동 교구와 결합하고 또한 비단벌레 장식과 결합했다. 이처럼 신라인은 일본이 원산지인 이모가이 조개를 수입, 화려한 장식품을 만들었고 이 기술을 다시 일본에 전파했던 것이다. 비단벌레 날개 장식도 이모가이 조개와 같은 경로를 보여준다. 후쿠오카의 무라카타 신사. 이 신사의 박물관엔 비단벌레 날개 장식 기법의 전파를 보여주는 유물이 있다. 이 박물관에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 이들은 모두 허리띠의 부속 교구들이다. 얼핏 보면 단순한 금동 투조 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단벌레 날개 장식이 있던 유물이다. 금동 투조 문양 아래 비단벌레 날개 장식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오키노시마에서 발굴됐다. 오키노시마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기착지. 고대 일본인들은 항해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이곳에서 제사를 올렸다. 청동 거울을 비롯 다양한 말가춤 유물들이 제단에서 노출된 채로 발견됐는데 이때 신에게 바쳐진 제품들이 모두 신라와 동일한 것이었다. 오키노시마에서 출토된 비단벌레 날개 장식의 기원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 있다. 경주 박물관에는 황남대청에서 발굴된 허리띠 장식품이 전시되어 있다. 금동 투조 밑에 비단벌레 날개를 빼곡하게 붙인 제작 기법. 오키노시마의 그것과 동일하다. 오키노시마의 유물이 신라 계통이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玉虫のですね、使ってある金銀製品というのは特に5世紀6世紀という時代にはですね非常に珍しいものです。でまだ日本ではそういうものはどんどん作られてない時代ですから、だからやはり非常に珍しい品物だということで、白木から持ち帰ってきたものだろうと思いますね。そしてそういうものを沖ノ島にあげ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しておったようですね。 그런데 오키노시마에서 출토된 신라의 장식 기법은 한 단계 높아져 있다. 금동 투조 밑에 옥충, 즉 비단벌레 날개만 붙인 것이 아니라 운모란 장식재를 더 붙였다. 그렇다면 운모란 무엇일까?
경주에서 유물들과 함께 출토된 운모. 얼핏 보기엔 특징 없는 광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빛을 비추면 운모는 찬란한 빛을 발산한다. 금동판 위에 운모를 얇게 가공해서 깐 후 비단벌레 날개를 붙인 다음 그 위를 금동 투저판으로 덮었다. 신라의 기술이 빚은 빛깔이었다. 비단벌레를 일본에서 수입한 가능성은 있어도 그것을 이용한 탁월한 장식 기법은 신라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 일본 지배층의 상징이 됐다. 国家の工房で作る技術だからあまり一般には使わないも知られていない技術だったと思いますね。その技術が日本に渡来した時来た時もそういう渡来した工人たちしか作ることができない。そしてそれの玉虫を使った品物は皇族とか왕族しか使えない。そういうために技術は一部の人しか知って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 천왕의 칼집에도 신라의 비단벌레 날개 장식 기법이 사용됐다. 화살 장식의 절정도 신라의 기법이었다. 신라인의 미의식이 고스란히 구현된 비단벌레 날개 장식. 그렇다면 그 기법의 비밀은 무엇일까? 전통 금속 공예가를 찾았다. 천마총의 복원품을 비롯 30년째 우리 옛 공예품을 제작 복원해온 최광웅 씨. 그 역시 비단벌레 날개 장식에 깊은 흥미를 갖고 있다. 일본에서 구입한 비단벌레로 그 장식 기법 연구를 해오고 있다. 구입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비단벌레는 특유의 빛을 그대로 갖고 있다. 신라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장식재로 사용했을까? 비단벌레 전체를 장식재로 쓰는 것은 아니다. 그 날개만 필요하다. 떼면은 이렇게 그러나 떼낸 날개를 곧바로 이용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떼시죠. 예. 그러면은 이 날개 속에도 아름다운 색깔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깨 관절 부위가 이 여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어깨뼈가 살아 있는 데인데 여기서는 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뼈를 잘라줘야만이 되는 걸로 접착할 때. 황남대청에서 발굴된 비단벌레 날개를 자세히 보면 한쪽 끝이 날카롭게 잘려 있다. 신라인들의 가공 흔적인 것이다. 날개의 뒷면에도 손질을 가한 흔적이 있다. 자연 상태의 비단벌레 날개는 매우 딱딱하다. 따라서 날개 뒷면을 모두 긁어내야만 제대로 붙일 수 있는 것이다. 뒷면의 단백질 성분을 긁어내고 두꺼운 어깨 부분을 잘라낸 날개. 비로소 부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잘 펴집니다. 예, 이렇게 접착을 하면은 붙일 때 잘 펴지고요. 이거는 안 펴집니다. 가공 전과 가공 후의 날개에 금동 투저판을 대보았다. 가공 전의 날개 두께는 약 6mm.
가공 후의 두께는 3.6mm로 훨씬 얇아진다. 아까 여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단백질층까지 긁어준 다음에 어깨뼈를 잘 넣고 그래서 가공을 한 뒤에 그것을 이제 갖다 붙여야 되는데 1시간에 10개 정도, 5마리 정도밖에 가공이 안 되는 상당히 수공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수천 마리를 오랜 시간 그 날개를 다듬어서 붙였다는 것은 대단한 그 노력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남대청의 말한장 뒷가리개는 적어도 2,000개 이상의 비단벌레 날개가 붙어있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붙였을까? 비단벌레를 어떻게 붙였을 것인가 가장 문제가 되죠. 그런데 현재 지금 다른 목재 안장을 보면 대부분이 오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칠이 지금 그 비단벌레 날개를 붙이는 하나의 접착체의 역할로서 사용되지 않았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군데군데 검은 오칠의 흔적이 남아있다. 과연 오칠로 비단벌레 날개를 붙이는 것이 가능할까? 오칠 전문가를 찾았다. 이 칠해 놓고 요 칠이 딱 접합이 생기가 서서히 말라 들어가는 기점을 알고 이걸 눌러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아는 같은 부분이 약간 옆쪽에 칠해 놓고 같이 만지고 아니 요거 만져봐도 돼요. 이게 사선으로 두 전문가가 직접 붙여보기로 했다. 잘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이게 보니까 오래 가면은 투명하네 이게 보이네. 네, 투명이니까 밑에 이게 까만 게 가버리면 까맣게 나타나 버릴 가능성이 있고 빛이 는 경우가 있죠. 요거는 지금 보십시오. 이 보십시오. 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이 보세요. 이 좀 투명한 느낌이 들잖아요. 선생님. 문제가 있었다. 오칠이 두꺼우면 비단벌레 원래의 날개색에 옷 색깔이 비춰져 날개빛이 왜곡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용된 기법이 주합칠. 비단벌레의 날개빛을 유지시키기 위해 오체 농도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다. 복잡한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칠이 건조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을 때 해도 떨어집니다. 오체 건조 상태도 변수였다. 오체 점성력이 낮으면 날개가 붙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떠버린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눌렀을 때는 붙어 있었는 겁니다. 오체 점성력이 가장 좋을 때를 기다려야 했다. 그것은 옷이 마르기 시작하는 짧은 시점이었다. 옷을 그럼 칠하고만 갖다 붙이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옷이 각 산지나 각 산지나 계절에 채취된 상황에 따라서 건조되는 과정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건조 정도 됐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오칠이거든요. 접합력이. 오칠만큼 더 강한 접합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강한 접점이 왔을 때 한 점씩 그것도 문양에 맞춰가면서 붙였다는 것은 경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비단벌레 날개 장식 유물은 제빛을 잃고 있다. 가죽에 비단벌레 날개를 붙이고 금동 투조판을 얹었던 말띠들에게는 금동빛만 일부 남아있을 뿐 비단벌레 날개빛은 흑화되고 말았다. 신라인들이 창조했던 그 찬란한 빛을 지금은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제작진은 말띠들에게 하나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형태를 갖춘 가죽 위에 오칠을 한 후 날개를 붙여나갔다. 외형에 맞춰 날개를 자른 후 마치 모자이크 작업을 하듯 붙여나갔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붙은 상태는 아니었다.
오칠이 반건조됐을 무렵 무거운 철판으로 눌렀다. 하루가 지나자 오칠이 비단벌레 날개를 완전히 흡착했다. 마침내 비단벌레 날개가 가죽 위에 완전히 고정된 것이다. 신라인들은 여기에 같은 모양의 용봉문, 금동 투저판을 얹었다. 마찬가지로 비단벌레 날개 장식 위에 금동 투저판을 붙였다. 비단벌레 날개 장식 가죽과 금동 투저판의 결합. 여기에는 금동 못이 사용됐다. 마침내 신라의 최고급 공예품 하나가 완성됐다. 최고 권력자의 말을 장식하던 말띠들에게였다. 전혀 새로운 빛이었다. 찬란한 황금빛과 비단벌레의 날개빛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신라인과 비단벌레 날개에 얽힌 1500년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말 한 장에 비단벌레가 1000개 깔려있는 그러한 화려한 것이 나와도 모르니까